역사 속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권력을 빼앗은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어린 조카를 왕좌에서 밀어낸 사람, 충신들을 죽인 사람, 그리고 결국 그 조카마저 사라지게 만든 사람. 그런데 오늘 딱 하나만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가 처음에는 진짜로 그 조카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면 어떨까요? 권력을 탐낸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어린 왕을 보면서 내가 나서지 않으면 이 아이는 끝이라고 생각했다면요. 대신들에게 장악당하는 조카를 보면서 내가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시작했다면요. 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리고 그 선의가 설령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면 그것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과정이 정당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기억해주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단 하나의 주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452년 봄, 12살 소년이 왕이 됩니다. 용상에 앉았고 용포를 입었고 모두가 그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발은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너무 작아서였을까요? 아니면 그 자리가 처음부터 이 아이에게는 너무 컸던 걸까요? 단종. 이 소년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혼자였습니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 현덕 왕후는 단종을 낳고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라면서 의지했던 할아버지 세종도 일찍 떠났고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아버지 문종마저 즉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차가운 궁궐과 그 궁궐을 가득 채운 신하들 뿐이었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면 신하들이 움직여야 하는데 이 어린 왕이 무언가를 말하면 대신들은 공손히 고개를 숙이면서도 사실은 자기들끼리 이미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황표정사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먼저 낙점한 사람의 이름에 누런 종이를 붙이면 왕은 그냥 도장을 찍는 방식입니다. 왕의 인사권이 사실상 신하들 손에 있었던 겁니다.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양대군,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단종의 숙부입니다. 수양대군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무예가 뛰어났습니다. 태조를 닮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활솜씨가 탁월했고 무인들 사이에서 추앙받는 존재였습니다. 학문도 게을리하지 않았고 왕자 시절 월인석보 편찬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끌어모으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한명회, 권람, 신숙주, 무인 홍달손, 홍윤성 같은 인물들이 그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수양대군이 사람들을 규합하기 시작한 시점이 단종이 즉위하던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단종 즉위 직후 그는 험난한 명나라 사행길을 자청하여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뒤 물밑에서 조용히 세력을 다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조카를 지키기 위한 준비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그 시점부터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의 이후 행동들이 처음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결국 보여주게 됩니다. 1453년 가을밤이었습니다. 궁궐은 평소와 다를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달이 떠 있었고 바람이 불었고 경비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직접 신복들을 이끌고 김종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철퇴로 김종서를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궁궐로 들어가 황보인, 조극관, 민신 같은 대신들을 차례로 불러 처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들의 시신은 저자거리에 효수되었습니다. 계유정난. 단 하룻밤 사이에 조정의 권력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신하들이 왕권을 흔들고 있었으니 왕을 지키기 위해 나선 것이라고. 그 명분은 틀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 수양대군은 한 가지 일을 더 했습니다. 자신의 친동생을 체포했습니다. 안평대군.
수양대군의 바로 아래 동생 세종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는 수양대군과는 전혀 다른 결이었습니다. 무인 기질의 수양과 달리 안평대군은 문인이었습니다. 서예, 시문, 그림에 탁월한 재능을 가졌고 그의 서체는 명나라 황제도 감탄했다고 합니다. 목류도 원도를 남긴 화가 안견이 안평대군과 가까이 지냈고 그의 주변에는 당대 최고의 문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 동생을 수양대군은 계유정난 당일 밤 잡으러 보냈습니다. 안평대군은 그날 밤 양어머니 집에 있다가 이튿날 아침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가 계유정난 이후 불과 8일 만에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형제였습니다. 한 어머니 소헌왕후의 아들이었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안평대군의 아들 이우직은 강화도에 함께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교형에 처해졌습니다. 안평대군의 며느리와 딸 수양대군에게는 친제수와 친조카 딸인 그들은 계유정난 공신 권람에게 노비로 하사되었습니다. 이 장면 앞에서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처음에 만약 수양대군이 정갈로 왕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면 대신들을 제거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동생을 죽이고 그 조카와 며느리를 노비로 만드는 것이 왕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을까요? 이 순간 처음의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바뀐 것은 아닐까요? 권력이란 것이 묘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목적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조카를 지키겠다는 사명감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손에 쥐는 순간 그 권력이 스스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고. 저 사람이 살아있으면 위협이 된다고. 조금만 더 라고. 그 목소리를 거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수양대군도 알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 목소리에 이미 져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후 행동들 속에서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나라의 실질적인 중심이 되었습니다. 단종은 여전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단종의 곁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단종을 키워온 혜빈 양씨는 모반 혐의를 씌워 충청도로 유배 보냈습니다. 단종을 지지하는 종친들에게도 하나씩 죄명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동생을 건드렸습니다. 금성대군은 세종의 6째 아들입니다. 금성대군은 계유정난을 보면서 형 수양대군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카 단종을 보호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수양대군의 눈에 거슬렸습니다. 1455년 금성대군은 무사들과 결탁해 세력을 키운다는 죄명을 받고 유배에 처해졌습니다. 같은 어머니에서 난 동생이었습니다. 세종의 아들들 중에서 수양대군 편에 서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455년 단종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내어줍니다. 15살이었습니다. 스스로 물러난다고 했지만 과연 그것이 자유로운 의사였을까요? 측근들이 모두 제거된 뒤 주변이 텅 빈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수양대군이 혜빈 양씨와 금성대군 등이 반란을 도모한다고 단종에게 보고했고 그것을 견디지 못한 단종이 결국 선위 의사를 밝혔다고. 왕위에서 물러난 단종은 상왕의 신분으로 창덕궁에 머물게 됩니다. 세조가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도 마음은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사육신이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종 시절 집현전에서 함께 공부하고 훈민정음을 만드는 데도 참여하고 단종을 어린 시절부터 곁에서 보필해온 신하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창덕궁의 상왕으로 홀로 남겨진 단종을 바라보며 결심합니다. 우리는 단종의 신하다. 그 왕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그를 다시 왕좌에 세워야 한다.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조의 권력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고
조정 곳곳에는 눈과 귀가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1456년 이들은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연회를 기회로 삼아 거사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거사 당일 연회 장소가 좁다는 이유로 경호 인력이 갑자기 빠졌습니다. 강행하자는 쪽과 미루자는 쪽으로 의견이 갈렸고 그 혼란 속에서 가담자 중 한 명인 김질이 장인을 찾아가 모든 것을 고변해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체포령이 떨어졌습니다. 성산문은 세조 앞에서 굽히지 않았습니다. 세조를 임금이라 부르지 않았고 자신은 처음부터 단종의 신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사육신은 처형되었습니다. 가족과 일족까지 참혹한 숙청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야기 중간에 한 말씀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계속 이어갑니다. 이 장면에서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섭니다. 성공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종의 이름 하나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쪽 편에 서기 시작합니다. 단종은 지켜주고 싶은 존재가 됩니다. 세조는 판단받는 존재가 됩니다. 권력이 있는 쪽이 반드시 역사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순간 아무리 큰 결과를 만들어도 기억 속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사육신 사건 이후 창덕궁의 단종에게도 압박이 가해집니다. 복위 모의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세조는 단종을 상왕으로 둘 수 없었습니다. 1457년 단종은 상왕에서 노산군으로 강봉되고 창덕궁에서 쫓겨나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떠납니다. 창덕궁 돈화문을 나서던 날 청계천 영도교에서 왕비 정순왕후와 마지막 이별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겠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 유배지에서 마지막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금성대군입니다. 그는 수차례 유배지를 옮겨다니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상도 순흥으로 유배된 그는 그것 부사 이보흠과 함께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고을 군사와 향미를 모으고 경상도 일대 사족들에게 경문을 돌렸습니다. 한양으로 올라가 세조를 몰아내고 단종을 모셔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사 직전 관노의 고발로 모든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금성대군은 사사되었습니다. 형 수양대군의 손에 죽은 두 번째 동생이었습니다. 셋째, 안평대군을 죽인 지 4년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단종의 최후를 결정짓습니다. 세조 앞에 마지막 선택이 놓입니다. 단종을 살려둘 것인가 아니면 끝내야 하는가. 사육신의 복위시도, 금성대군의 복위시도, 그리고 그때마다 단종의 이름이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이 저항은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세조는 결정을 내립니다. 1457년 10월 사약이 내려집니다. 단종 향년 17이었습니다. 세조실록은 스스로 목을 맸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 기록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정황을 전합니다. 단종의 시신은 처음에 수습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시신을 거두면 삼족을 멸한다는 엄명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왕의 마지막은 그렇게 쓸쓸했습니다. 영월 호장 엄흥도가 목숨을 걸고 몰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렇게 단종은 땅에 묻혔습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수양대군은 처음에 어쩌면 정말로 이 어린 조카를 지키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계유정난으로 대신들을 제거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왕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친동생 안평대군을 잡아 8일 만에 죽였습니다. 그 며느리와 딸을 노비로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동생 금성대군을 유배 보냈다가 결국 죽였습니다. 단종을 왕좌에서 밀어냈습니다. 사육신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조카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지키기 위한 선택들의 총합이었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처음의 목적은 사라지고 권력을 지키기 위한 선택들이 그 자리를 채워나간 것이 아닐까요? 선의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선의가 어느 순간 변질된다면, 그리고 그 변질된 선택들이 사람을 죽이고 역사를 바꾼다면, 우리는 그 처음의 선의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세조는 실제로 나라를 강하게 이끌었습니다. 경국대전의 기틀을 닦았고 군사력을 키웠고 행정을 정비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무능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먼저 기억하지 않습니다. 개유정난의 그 밤을 기억합니다. 친동생 안평대군이 죽던 날을 기억합니다. 사육신이 처형되던 날을 기억합니다. 또 다른 동생 금성대군이 유배지에서 죽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청령포에 홀로 남겨진 소년 단종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과보다 과정에서 감정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이 기억이 되고 그 기억이 역사가 됩니다.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과정이 정당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500년 동안 증명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단종을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가장 많이 잃어버린 소년. 왕이었지만 한 번도 진짜 왕으로 살지 못했던 존재. 청령포 강가에 홀로 앉아 한양 하늘을 바라보았을 그 소년.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히 500년 전 조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순간을 만납니다. 누군가를 위한다고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나를 위한 선택으로 바뀌어 있는 순간. 처음의 마음은 진심이었는데 결과는 그 사람을 가장 힘들게 만든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솔직하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이 선택을 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한 소년을 기억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12살의 왕이 되어 15세 왕좌를 내어주고 17에 사라진 소년. 그가 원했던 것은 어쩌면 아주 단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강가에서 놀고 누군가와 밥을 먹고 따뜻한 봄날에 바깥을 걸을 수 있는 삶. 왕이어서 얻은 것보다 왕이어서 잃어버린 것이 훨씬 많았던 그 소년.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누군가를 위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 사람을 위하고 있는지 한번 조용히 돌아봐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